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원전이 맞는지. 소신 발언을 하자면 제 동생이 소방관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더 인간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뭐냐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국회 이야기를 상쾌하고 통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국회 상쾌 통쾌! 안녕하십니까? 통쾌남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나운서 박하윤입니다. 변호사님, 예. 오늘 혹시 다른 거 느껴지시나요? 다른 점이요? 평소와 다른 점. 머리가 좀 달라졌나? 똑같은데. 아니, 저희가 평소에는 게스트 한 분 모시고 이야기를 그렇죠. 나눠보잖아요.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낯익은 분들 여러분 모셨습니다. 국회 상쾌 통쾌. 오늘은 좀 특집 분위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 분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오셔서 히틀러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주신 분이죠. 중후한 목소리로 세계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류환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상명대에서 학생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는 유한수입니다. 강의하고 놀기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지난번에 출연해서 기후위기를 정말 과학적으로 정말 멋지게 재밌게 설명해 주신 과학평론가 이독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독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모셨죠? 네. 작년에 오셔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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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국회에서 발간되는 보고서들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혹시 각자 이야기하실 주제 힌트를 좀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예, 국회 미래연구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좋은 서평이 올라 어허.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책이 그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평을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제가 체르노빌이 어딘지 알아요? 무섭죠, 체르노빌, 갑자기. 무섭죠? 러시아 어디인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 아닌가? 예, 맞아요. 우크라이나입니다. 예.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우리 과학 귀요미 이독실님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국회 도서관에서 좀 네. 신간을 찾아봤는데요. 류한수 교수님도 오신다고 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과학이 바꾼 전쟁의 역사. 근데 제가 볼 때는 뒤집어도 돼요. 전쟁이 바꾼 과학의 역사라고 해도 될 정도의 재밌다. 어떤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전쟁과 와서 과학은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과학과 전쟁은 같이 가나? 어쨌든 그런데 분명히 둘이 견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근데 조금 어렵게도 느껴지는 과학이 과학하고요. 바꾼 전쟁이요. 뭐 또 재미있게 풀어주실 재밌게 거니까요. 과학, 역사 두 개 다 합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시니까요. 자,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뭘 준비하셨습니까? 네, 국회에는 입법조사처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번에 나온 그 보고서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 딥페이크 성범죄. 요즘 상당히 많이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처벌과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있길래 이걸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체르노빌도 있고 전쟁과 가화 그리고 딥페이크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워낙 우리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네. 쉽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어야 되겠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류한수 교수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제가 사실은 그 러시아사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의 역사를 연구해서 네. 아무래도 그 1986년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했죠. 알죠? 예.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건. 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라서 뇌리에 각인이 있었는데 네. 국회 미래연구원에 이 사건을 다룬 책에 서평이 올라 있는데 너무 서평이 좋아서 오늘은 한번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체르노빌이 지역 이름이라고 알고 있지만 예, 지역이 예. 생각나지 않고 이 그렇죠. 사건만 생각이 나요. 지역이 너무 커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은. 근데 제가 아까 러시아 쪽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러시아가 아닌가 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곳인데요. 체르노란 말이 그 슬라브어에서의 검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브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슷한 식물은 쑥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르노빌 하면 검은 쑥풀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이제 검다란 말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명부터 이제 불길한 느낌이 혹시 원자력 들죠. 사고 이후에 그
지역명이 바뀐 건 아니죠? 그건 원래 아닙니다. 있던 명칭인데 예, 원래 있던 맞습니다. 하필 또 그런 사고가 일어났네. 이름이 중요하네요. 이름이 중요하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흑토지대라고 하죠. 흙이 검은색인데 색이 검다는 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유기물질이 많이 창지대잖아요. 맞습니다. 밀도 많이 나고. 그래서 밀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고 그러니까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건설되었던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1986년에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이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거예요? 예, 그 일어난 시기는 1986년 4월 26일인데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때까지 4개의 원자로가 건설이 됐었고 추가로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네 번째 4호기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단이 되면 곧바로 석유를 쓰는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소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자력 발전소가 중단되고 그 석유를 이용한 발전기가 돌 때까지 몇 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과연 원자력 발전소가 정상 가동하냐를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그 발전기가 멈춰도 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터빈이 계속 돌아가는데 이런 그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그런데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연료 제어봉 같은 것을 빼고 넣고 하는 여기서 인재가 겹치면서 그리고 실수가 있었고 처음 해보는 실험이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왜 그런 짓을 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날처럼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실험을 강행한 셈인데 그때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실험 과정에서 결국은 펑 터지게 된 것이죠. 워낙 폭발이 컸기 때문에 이 뚜껑이 완전히 날아가 버릴 정도로 심한 폭발 사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원자로의 노심이 노출되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노출되고 낙진이 생기고 했는데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에서 나온 방사능의 400배 내지 500배나 더 많은 더 강한 방사능 물질이 대기 중에 퍼져버렸던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그 방사능의 징조를 말씀은 하셨는데 감히 상상이 안 가거든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총량으로 따졌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이제 흩뿌려지는 거잖아요. 그때 원전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이 얼마나 노출되는지 알기 위해서 가이거 계수계라는 걸 갖고 다녀요. 거기서는 3.6 렌트겐까지밖에 측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휴대용 가이거 계수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3.6이었던 거고 그때 사고가 나서 바로 보고 받았을 때 얼마 정도 노출됐냐 했더니 3.6 렌트겐 노출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맥시멈을 치고 있으니까 좀 더 정밀한 거, 더 많은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거 갖고 와봐라 했더니 1만 렌트겐이 넘는 1만요? 1만 5천, 1만 6천 렌트겐까지 측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그 근처에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원래 부서졌어야 되는 거죠. 끝을 계속 치고 있었는데 그거를 3.6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계수기라는 것 자체를 믿으면 안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폭발이 됐으면 크게 화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화재 진압은 어떻게 했나요? 화재 진압은 당시에 당연히 폭발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 연결이 됐었는데요. 직업의식에 투철하게 빨리 가서 그 불을 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평소에 입던 소방복을 입고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였고요. 방사능에 완전히 노출이 돼버린 것이죠. 곧바로 피폭이 이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사실은 뭐 구토를 하거나 이상 증세를 보인 사람도 있었고 피부 색깔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살갗이 뭐 탄다든지 벗겨진다든지 그리고 곧바로 병원에 실려가서 쓰러진다든지 하는 이런 정말로 그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소방관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사실 이걸 진압했다고 하긴 애매하죠. 그냥 시멘트를 갖다 때려 부은 거니까. 네, 맞습니다. 방사능은 불을 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열을 계속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희생을 당했던 것 같은데 소련이잖아요, 당시. 소련 정부가 이걸 알리진 않았겠네요. 숨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만큼 방사능에 관한 인식이 지금과 달랐냐면요.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다음에 그 많은 그 물질들이 그 공중으로 올라갈 때 푸른 빛이 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폭발 사고에 놀라서 잠을 깬 주민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을 텐데 아주 멋있는 불길이 치솟는다고 해서 다 구경을 간 거예요. 가까이 가가지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챈 당국이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공지를 해가지고 빨리 주민들을 소개해야 되는데 며칠 동안 이것을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제대로 소개를 했으면 훨씬 더 피해 규모를 그나마 줄일 수 있을 텐데 주민들을 대피하는 작업이 훨씬 나중에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더 커졌던 것이죠. 그럼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은 거예요? 방사능 사고가 그 수치를 잡기가 어려운 것이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 기간이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 어떤 경우에는 몇 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방사능 피폭과 어떤 사망과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를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조사 기간마다 약간 수치가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됐지만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뒤로든지 뭐 유전병에 따른 뭐 기형아라든지 신체 불구 상태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영아, 유아가 많이 나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체르노빌 상황. 조금 더 이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그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된 다음에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 2, 3기를 계속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제 나머지 원자로에서도 계속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전체가 다 폐기 처분됐고 사고가 일어난 4호기에 완전히 콘크리트로 차폐막을 완전히 씌워가지고요. 일단은 그 방사능을 막고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동을 했다니까 너무 놀라운데요. 이 체르노빌 사고가 워낙 큰일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986년이 냉전 시대지 않습니까? 체르노빌에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소비에트 연방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였습니다. 사회주의, 예. 공산주의의 몰락의 어떤 시초가 될 수 맞습니다. 있는 그래서 그런 사건.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여기에 엄청난 이바지를 했던 요인이 바로 이 폭발 사고였던 것이죠. 자, 요즘 원전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환경 위해서 탈원전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원전이 맞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소신 발언을 하자면 소신 발언 해주셔야 소신 발언 해주셔야죠. 그렇죠. 흔히 말하는 원자력 발전이 인류가 사용하게 될 이상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안전 기준을 잘 세우게 되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선에 있을 수는 있는데 인류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적 오류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류가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도 처음에 방호벽을 세우고 이제 미국에서 이걸 만든 직원들이 와서 다 얘기했어요. 이거 잘못하다 침수되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고 사고가 난 직후에 해수를 바로 투입했으면 괜찮았는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오류는 항상 존재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다면 인간이 결국에 통제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저는 요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안전하게 운영하면 50년, 100년 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더 인간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뭐냐면 탄소 문제. 지금 기후변화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전환 기술로서 그래도 친환경적이 좀 안전한 원전을 일단 사용해서 탄소 감축량을 줄이자라고 하는 기준에 저는 찬성이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엄청나게 온 인류가 굉장히 고생해야 돼요. 현 단계에서는 탄소 배출 때문에 괜찮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궁극적으로 교수님? 그건 필요하다. 근데 대신에 거기에만큼의 안전 의식은 필요하다. 인적인 요소 거기까지는 확실해야 된다. 안전 요소는 제 동생이 소방관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같으면은 체르노빌 터졌을 때 네 목숨, 네 가족 보고 할 수 있냐 했더니 전 세계 모든 소방관들이 그 상황이었을 때는 고민을 할 거래요. 그런데 들어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희생이 없어야 되죠. 근데 인간의 시스템이라는 게 가능할까? 그렇게 완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만 노력을 해야죠.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거 완전 동의하는 게 이런 희생을 해야 되지 영웅들이 필요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영웅이 필요 없는 세상이어야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직접 가갖고 다 이거 치웠거든요. 그렇죠. 이거 지금 가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면은 물론 하는 영웅들이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바라면 후쿠시마 안 못 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이런 일들은 없어야겠죠.
자, 지금까지 류한수 교수님과 함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국회 미래연구원의 서평을 보고 하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봤더니 서평 마지막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체르노빌은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체르노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아직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이 문구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세 분께서는? 들어오진 못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오늘 얘기 들어보면 그나마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딱 어느 정도 했다고 하면 그 뒤에 그런 사고들이 덜 났겠죠. 아하. 근데 계속 그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게 저도 너무 와닿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으니까 잘못한 거고 이 체제는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한 거지라고 하지 우리 인류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과연 깊이 있게 고민하는지 잘 계속 핑계 누구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사실은 우리 책임인 거고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가고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통제 가능한 기술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걸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남의 나라의 얘기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서평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이건 범죄가 안 돼. 근데 그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야.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이렇게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만들다가 소지하다가 보다가 걸리면 인생 끝나.